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진짜 중요한 이슈가 터졌죠? 그 이슈가 뭐냐면은, 미국 폭스뉴스 전 앵커인 터커 칼슨이 푸틴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가 지금 우리 미국 시장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나 나스닥, 그 다음에 중국, 뭐 차이나 전기차 이런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인터뷰였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세계 경제의 방향과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군사 패권 뭐 이런 거라고 하죠. 세계 패권, 뭐 군사, 경제, 뭐 교역, 뭐 이런 거 다 에너지 이런 거를 다 주물릴 수 있는 세계 패권은 어떻게 가고 있나? 아직도 뭐 미국이 절대 강국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도전자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에 관련해서 진짜 이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다른 주식 유튜버들은 중요하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호재는 뭐냐면은 우크라랑 지금 조만간 합의에 도달해서 뭐 전쟁을 끝낼 수도 있겠다 이런 또 기대감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지금 하우 선물이랑 나스닥 선물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오늘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를 것 같긴 한데 그게 뭐냐면 푸틴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터커 칼슨이랑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면은 바로 이제 평화협정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푸틴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터커 칼슨이랑 둘이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2시간이 넘는 인터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중요 내용만 첫 도입부에는 지금 푸틴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역사 뭐 이런 역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1시간 지나갔고 그 뒤에 경제적인 내용을 했거든요. 국제 교역이나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브릭스에 대한 이런 내용 그런 것도 얘기한 걸 봤는데 그게 진짜 중요해서 그걸 제가 해석을 해서 요약해서 한번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틴은 지금 외교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협상 전제 조건으로 미국에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하면은 아마도 협상을 할 지금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푸틴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하고 뭐 이제 영토를 내놓고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푸틴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랑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침략할 생각도 없고 그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공격할 일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자세한 게 아니니까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독일이 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돈을 공급하는 두 번째 지원국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살 깎아먹기니까 유럽에서 지금 독일이 러시아한테 값싼 가스와 이런 거를 들여오면서 많은 이득을 취했는데 그런 걸 포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다 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유럽의 환자다 막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계속 이제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무역 경쟁력이나 제조업 이런 게 다 점점 부도나고 있고 그런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지금 러시아의 값싼 원자재를 수입을 못하니까 그런 게 지금 독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 패권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달러는 세계를 통일한 것이지만 제재로 인해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해서 달러 패권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계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우리에게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면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했는데 기축통화다. 기축통화로 이렇게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통화로 이렇게 받아들이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권력으로 사용했고 그게 권력의 초석이었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많은 부를 누렸죠. 그래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더라도 뭐 33조 달러 부채가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게 다 미국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그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수출을 하고 오히려 미국은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재를 했다. 이거를 외교적인 투쟁의 도구로 미국이 써버려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려고 달러 제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걸 보고 아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달러로 무역 제재를 걸어버리는구나. 달러를 지금 뭐라고 해야죠? 잡아 놔버리는구나. 달러를 압수해버려서 못 쓰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무기를 달러로 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다른 나라들 심지어 동맹국조차 달러 보유고를 줄이고 있다. 왜냐? 만약에 미국에 밉보이거나 미국 말을 안 들으면은 바로 달러 제재, 달러를 동결시켜 버리면은 자산 동결, 뭐 거래 제한 이런 제한 조치를 걸어버리면은 거래를 못해서 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달러 말고도 뭐 러시아 루블라든지 아니면 엔화 아니면은 뭐 위안화 이런 거를 대체 통화로 가져야겠구나 해서 달러 보유고를 동맹국조차도 이걸 줄이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2년까지 러시아 대무역 거래의 약 80%가 미국 달러와 유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달러가 제3국가의 거래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였지만 현재는 13%로 줄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니까 다들 달러 보유고를 제3국들은 줄이고 있다. 왜냐? 제3국들이 미국의 눈밖에 날 이런 일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달러를 대폭 줄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달러의 대체품은 뭐가 됐느냐 이렇게 푸틴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달러의 대체품은 위안화인 것 같다. 위안화가 점점 달러의 대체로 이렇게 뜨고 있다. 왜냐하면 위안화 거래가 원래 예전에는 3%를 차지했는데 오늘날에는 지금 러시아 거래에서 34%를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루블도 34%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달러의 이런 비중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페트로달러의 지위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생산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이제는 위안화로 지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미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달러 패권이 점점 쇠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이런 예측을 했지만 미국의 이런 패권이 서서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우아하게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미국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되고요. 그렇다고 뭐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뺏겨서 뭐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 급락할 것 같냐? 그건 아니고 미국은 여전히 잘 사는 국가이긴 하지만 세계를 막 쥐락펴락하는 슈퍼파워의 그런 미국은 이미 지난 것 같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1000km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상호 협력이 증가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푸틴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이웃이다. 가까운 친척을 선택할 수 없듯이 이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수천 킬로미터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수세기에 걸친 공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중국의 외교 정책 철학은 공격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항상 타협을 찾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진짜 친한 뭐 이런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친한 친구고요. 중국과의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차이나 전기차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과 유럽의 협력 성장 속도는 중러 협력 성장 속도보다 더 높고 더 크다. 그래서 유럽인들도 지금 계속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두렵지 않나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중국 시장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도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조차도 중국 경제, 중국이랑 교류하려고 다 같이 하고 있다. 우리도 또한 중국이랑 많은 교류를 하지만 유럽도 중국이랑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 자기들의 경제도 더 좋아지기 위해서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돌파구로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을 해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영향력이 작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결정은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쭉 보니까
해석한 걸 보니까 미국도 중국을 제재하고 싶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둘이 필요한 관계일 수가 있으니까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오히려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 푸틴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브릭스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브릭스란 데가 뭐냐면 지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디아, 그다음에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남방구 국가, 글로벌 사우스죠.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뭉쳐서 경제 연합체를 이렇게 결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에 대한 또 푸틴의 생각을 들었는데, 우리는 동료이자 친구인 시진핑 주석과 함께 올해 중국과의 상호무역 2천억 달러를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수치에 따르면 우리와 대중국의 양자 교역액은 이미 2,300억 달러를 달러에 이르고 있고, 중국 통계에 따르면 2,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역은 하이테크, 에너지, 과학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매우 균형이 잘 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거 브릭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푸틴은 브릭스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1992년에 세계 경제에서 G7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30%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1992년 브릭스 국가의 비중은 16%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 비중이 G7보다 커졌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비중이 커져서 지금 브릭스의 이런 단순 비교만 해봐도 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이렇게 보면은 진짜 큰 나라들이거든요. 브라질이나 인도 인구만 봐도 인도도 15억 된다고 하죠. 중국도 15억 되고, 인도는 16억 된다고 했나? 그리고 러시아도 1억이 넘잖아요. 1억 몇 천만이죠. 브라질도 1억 몇 천만이고, 남아공은 얼마죠? 그래도 남아공도 큰 이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구만 봐도 G7보다 많고, 그 다음에 구매력 기준에서도 PPP도 G7보다 높고, 그 다음에 자원도 G7보다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세계 발전과 세계 경제 추세는 점점 브릭스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푸틴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가 구매력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추월한 지 오래다. 이 구매력 평가가 뭐냐면 GDP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빅맥버거를 사는데 중국에서 사는 거나 미국에서 사는 거랑 비교해서 어디가 싼가,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소득 대비 내가 돈 버는 거, PPP, 구매력 지수가 중국이 더 높아서 중국이 더 좋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2위가 미국, 그 다음에 3위가 인도, 이렇게 뒤를 쫓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릭스 경제가 커지고 있고요. 러시아도 똑같아요. 러시아도 이런 모든 제재와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경제가 1위가 됐다. 경제 상승률 1위가 됐다. 그래서 달러 지불 불가능과 신속한 서비스 중단, 석유 운반 선박에 대한 제재, 그 다음에 비행기에 대한 제재, 모든 곳에서 모든 제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상이다. 모든 제재를 했는데도 세계 유럽에서 1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경제 오른 게 1위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야, 대단합니다, 진짜. 러시아의 이런 걸 보면 저력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면은 오히려 유라시아 대륙을 먹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까지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지금 북미 대륙이죠. 북미 대륙에 갇혀 있는 약간 호주랑 비슷하게 그런 섬나라가 될 수도 있다. 대륙을 가진 섬나라처럼 될 수가 있다. 왜냐? 이런 유럽 나라까지 중국에 돌아서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아시아, 그다음에 남반구, 그 다음에 유럽까지 이렇게 다 러시아와 중국 편이 된다고 하면은 점점 미국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홍해 사태도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아래 힘에 눌려 있었던 이런 세력들이 다 이렇게 다시 빳빳하게 들고 일어나서 이런 미국에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이렇게 예멘이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푸틴이랑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얘기도 나오고 AI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뭐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차이점은 모든 변화 과정이 로마 시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AI 제국은 언제 시작될 것이냐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우 복잡한 질문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에 답하려면 빅데이터, AI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현재 인류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이런 위협에 많이 직면해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학 연구 분야의 연구 덕분에 이제는 초인, 특수인간, 유전자 조작 운동선수, 과학자, 군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여기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이미 미국에서 뉴럴링크죠. 인간에 대해 칩을 이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나는 일론 머스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 이렇게 AI에 대해서 이렇게 푸틴이 생각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AI 발전이 어떻게든 일어날 것이고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특히나 핵무기에 쓰이지 않도록 인류가 다들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푸틴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면 아마도 서로가 국제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할수록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걸 뭐 푸틴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느낄 수 있는 게 점점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세졌다는 거.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짜 제국의 이런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게 참 무섭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힘이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중국이 제조업으로 지금 8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반면 미국의 무기 수출은 다음 8개국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무기를 수출하지만 중국은 아예 이런 3개의 공장으로 전 세계를 합친 이 제조업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무기 수출도 이제 중국이 나선다고 하면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생산력에서도 중국 애들이 많이 따라왔고요. 과연 이제 예전에 일본에게는 미국 제재가 먹혔는데 중국에는 뭐 어떻게 먹힐지 저는 의문입니다. 중국에게는 과연 무역 제재나 이런 게 먹힐 수가 있는지 그런 걸 지금 잘 피해가면서 반도체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푸틴의 이런 종전 가능성 이런 휴전 가능성이 나오자마자 S&P 500이나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이 지금 또 오르고 있다. 오늘도 또 불장을 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지금 증시를 보면 다우 산업이나 나스닥 종합이나 S&P 500이 소폭 상승을 했고요. 맵을 보시면은 쭉 보면은 뭐 크게 상승은 없고 상승한 건 없고 테슬라가 좀 1% 올랐고요. 그 다음에 크게 뭐 빅테크 종목들은 크게 오른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TQQQ나 SOXL, 쏙3 또 계속 가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2% 오르고 3배 레버리지는 5.06% 올랐다 이렇게 지금 3배 레버리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진짜 AI 때문에 계속 가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화성까지 갈 건지 정말 의문이다. 저는 이렇게 많이 안 가고 또 조정할 거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잘 가니까 저도 조금 망연자실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레미 시걸 교수는 S&P 500이 지금 5천을 돌파했었거든요. 5천 돌파해도 증시가 고평가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 한때 S&P 500이 5천을 돌파했잖아요. 그런데 시걸 교수는 미국 경제가 지나치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완벽한 골디락스에 진입했다며 증시가 결코 고평가되지 않았다고 분석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답니다. 제레미 시걸 교수가. 그 다음에 그는 어떤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증시가 고평가된 징후는 없다며 향후 추가 랠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뭐 휴전이 된다.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잡히니까 금리 인하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좀만 버티면은 뭐 내가 테슬라 투자해서 힘들다,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 투자해서 지금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게 아마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ARM 지금 어제 보니까 장중에 64%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48% 플러스로 마무리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폭등을 했나 보니까 중요한 게 실적 발표였어요. 실적 발표가 지난 분기 매출이 8억 2,400만 달러로 월가 컨센서스인 월가 예상이죠. 월가 예상인 7억 6,100만 달러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가이던스죠. 다음 분기 전망치가 기대 이상의 목표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 예상 매출은 8억 5천만 달러에서 9억 달러로 지금 예상인 7억 8천만 달러에 1억 달러 이상으로 뛰어넘었고, 주당 순이익은 28센트에서 32센트로 전망치인 21센트를 가뿐히 넘겼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거로 보인다. 그래서 ARM이 뭔가 보니까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해서 강점을 보이며 애플, M3, A17 프로, 그다음 프로칩 등의 주된 매출을 차지해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1년 선보인 V9 플랫폼 기반의 서버칩 수요가 증가하고 테슬라, 포드, 삼성 등 글로벌 기업에 탑재되면서 사업 분야 확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RM도 이런 설계의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감소하면은 결국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고용은 또 좋고 경제도 좋고, 그러면은 굳이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겠네. 이 골디락스잖아요. 그래서 굳이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고 이대로 유지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전기차 얘기가 나왔는데, 블룸버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블룸버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차 수입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이거 맨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원래 중국산인데 수입 제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 관세 부과 외 스마트카, 그 다음에 부품 수입 제한을 검토 소식하고 있다. 그래서 부품까지 이걸 막으려고 하면은 이거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 중국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금 부품을 갖고 와서 최종 조립이 돼도 이런 거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멕시코 등 제3국 자동차의 부품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국 제조업체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것까지 또 막으려고 하는 게 참 웃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등과 같은 이런 자동차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은 그것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이건 순 억지죠. 억지. 중국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순 억지인데, 참 미국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좀 자유무역 경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이 자기가 갑이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제재를 해버리면은 좋은 결과는 못 얻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멕시코나 이런 데서 부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는 완성품 업체는 아니잖아요. 완성품 업체는 아니고 부품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품도 모르겠어요. 배터리 쪽이 많은데, 원자재랑. 그래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다. 이 수입 제한 고려를 해도 크게 영향 안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고, 왜 이렇게 미국이 수입 제한을 고려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지 보면은 한국 전기차의 수준이 그만큼 더 많이 올라왔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면서 계속 신차를 발표한다. 그래서 비아디만 봐도 올해 모델 계획이 유출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우연히 유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아디가 지금 생산하려고 하는 게 돌핀, 프리깃 07, C 라이온 07, C 리브이, C 스타, C 06, 송프로, 그 다음에 송프로, 송플러스, 그 다음에 유럽의 CL-U, 그 다음에 CL-S 이렇게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양왕은 U7, 팡청바오는 3, 7 이렇게 신모델, 새 모델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과연 국산 전기차나 미국산 전기차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장벽을 세워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이 흐름은 막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또
투자를 안 하시면서 TQQQ나 SOXL이 뭐 위험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투자해보시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꼭 해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제가 해보니까 TQQQ나 속술이나 하락장에서도 21년, 22년 엄청 하락장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도 묵묵히 모으니까 저희가 마이너스 50%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플러스 78%, 플러스 50%까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3배 레버리지라고 해도 이 본주가 나스닥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거든요. 그냥 그거는 계속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모아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고 한 사람들은 진짜 반성을 해야 돼요. 위험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은 더 많이 주는 것 같다. 지금 내가 나온 결과, 제가 저한테 나온 결과도 그렇고요. 다른 여러 사람들 투자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다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